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31부 신립 어감을 하사받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592년 4월 17일 일본군의 침공을 알리는 박홍의 최초 보고가 들어온 이후에 나름 조선 조정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영남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 추풍령, 중령, 조령의 각기 방어사와 조방장을 파견을 하는 한편 일본군의 주요 침공 루트라고 판단되는 조령에는 특별히 순변사 2를 파견했어요. 자, 그거 말고도 경상우병사를 유승인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성일에게 일종의 벌충으로 경상우도 초유사로 파견을 하면서 경상우도 지역도 나름대로 정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전격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 말고도 또 이제 국방 업무에 있어서 무능함을 보여줬던 병조판서 홍여순을 경질하고 김흥남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인사 재편을 하면서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는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감추기 좀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올라오는 보고에 따르면은 일본군의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다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질적으로도 외구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그런 군대가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순변사로 2를 파견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조정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은 조선 조정이 수도 한양에 있고 지금 현지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전장은 경상도 쪽이고 한양과 경상도까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싸리 국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도채찰사, 이게 이제 채찰사가 사령관이라는 뜻인데 경상도 전체를 이제 관할하는 도채찰사를 파견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채찰사는 당연히 문관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무를 맡을 사람이 누구였냐? 나름 이제 군사적 지식도 있으면서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적도 있고 또 고향 자체도 이제 경상도 출신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좌의정으로 있었던 류성룡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위 관원이 뽑히게 되죠. 자, 그런데 막상 류성룡을 도제찰사로 파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론도 제기가 됐어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된 거죠. 류성룡이 아무리 군사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또 현지 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야 하더라도 문관인데 군 지휘 통솔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실전 경험이 없는 문관이 먼저 가는 것보다 일단 상황을 장악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통합사령관으로 무관을 따로 한 명 더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논의 끝에 조선 조정은 삼도 순변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상, 전라, 충청 3도를 관할하는 통합순변사를 만들게 되고 이 통합순변사가 먼저 가서 상황을 정리하면은 나중에 도채찰사인 류성룡이 뒤따라 가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3도 순변사 자리에 누구를 맡길 것이냐? 여기에 당시 조선에서는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간판급 스타 장수가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미 북방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운 상태였고 굉장히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북방의 맹장 신립이었다는 거죠. 자, 신립이 당시 삼도 순변사로 임명이 되는데 재밌게도 신립이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해당 사료는 이제 징비록에 나오게 되는데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자원했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선조수정실록에서도 나름 신립이 자원을 했구나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구절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비록에서는 유성룡이 신립이 스스로 자원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사료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보시면요. 선조수정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간이
대신을 채찰사로 삼아 여러 장수들을 검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청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명의 장수들이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조령 방면 관련 사령관이지 중령 축풍령까지 포괄하는 사령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다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보내자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채찰사라는 자리고, 이 채찰사는 상설직이 아니라 임시직이에요. 자, 그러자 당시 이산해가 류성룡을 보낼 것을 청하니, 뭐 이산해하고 류성룡은 같은 범동인 계열이었죠. 따랐고 김웅남을 부사로 삼았다. 성룡이 신립에게 계책을 물으니, 자, 류성룡이 아무래도 문관이다 보니까 자기가 군사적인 지식이 있어도 당대 최고의 맹장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신립에게 나름 이제 자문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신립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일이 외로운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후속 병력이 없다. 즉, 이 일이 사실 이제 앞에 한번 이제 이 일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몇 명을 데려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현지에서 패잔병 긁어 모으고 유랑민 조합하고 그렇게 해서 모은 병력인데 그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이냐 이거죠. 신립이 알죠. 그래서 후속 병력을 따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하는 거예요. 채찰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투하는 장수가 아니니 무장을 급히 먼저 보내 이 일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채찰사가 문관인데 내려간다고 해서 실질적인 야전 지휘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추가 병력을 지원군으로 파병을 하고 또 이거를 통합해서 통솔할 만한 장군을 한 명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채찰사가 따라 내려와가지고 뒷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견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무장을 급히 먼저 보내 이 일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누군가 한 사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정황상 이게 누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까놓고 말해서 지금 이 일이면은 거의 조선 내에서 원투 스트라이크 펀치예요. 근데 그 이 일을 지원할 수 있는 장수가 그럼 누가 있겠냐 이거죠. 그때 당시에. 신립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신립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겠다라는 것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이 나왔지만 직미록에는 류성룡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신립이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서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자, 이에 성룡이 김응남과 청대하여 신립을 먼저 보내기를 청하자 상이 신립을 불러 하문하니 신립도 사양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도순변사로 삼았다. 자, 그래서 이제 류성룡하고 김응남이 원래 이제 둘 다 채찰사, 부채찰사로 각기 임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신립을 보내자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선조가 신립을 불러가지고 한번 의향을 물어본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신립도 사양하지 않으므로 여기 선조수정실록에도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신립도 거절하지 않고서 바로 이렇게 받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립을 삼도 도순변사로 삼게 됩니다. 자, 장차 떠나려 할 때에 상이 신립을 인견하고 보검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2일 이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참아라 하였다 하면서 사실상 신립에게 전권을 이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좀 중요한 대목이냐면은 신립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북방에서 좀 이름 좀 날렸던 맹장이다. 그러니까 신립이 북방에서 여러 차례 공적을 세우고 명성을 굉장히 높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직급도 이쯤 되면 많이 올라간 상태였죠.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립이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나름 로얄 패밀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서자 신성군이 있었죠. 그 신성군의 장인이 바로 신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뭐 대놓고 신성군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돌아가는 정황상,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상 선조는 신성군을 다음번 후계자로 밀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신성군의 장인이 바로 또 신립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미래의 왕의 장인이 될, 어떻게 보면 국부죠, 그죠? 왕의 장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신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립이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 지위, 그리고 왕으로부터 받았던 총애와 나름 또 로얄 패밀리로서의 지위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신립이 이거 스스로 자청을 꼭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립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자청을 했다는 것은 이거 나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립이라는 인물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탕금대에서 참패를 했죠. 그것 때문에 조선을 하마터면 멸망시킬 뻔했던 장본인이 돼가지고 온갖 욕은 다 먹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됐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립이 무책임했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책임감이 있는 나름의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신립이 삼도 순변사에 임명이 되고, 당시 이제 그걸 보조할 종사관으로 전임 의주 목사였던 김여물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김여물은 본래 총망받았던 인재이긴 했는데 정철이 숙청될 때 연루돼서 의군부에 투옥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를 유성룡이 청원을 해가지고 풀려나서 종군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선의 분당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막장은 아니었어요. 즉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는 서로 협력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유성룡은 범동인 계열이죠. 그리고 김여물은 정철과 친분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동인 계열 입장에서는 김여물은 사실 용납하기 힘든 인물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급한 상황이니까 김여물을 꺼내가지고 종군을 시켜서 그렇게 신입을 보조하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선조가 친히 전송을 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검 한 자루를 하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신입에게 모든 병력과 모든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신립이 이끌고 갔던 병력은 몇 명이었냐? 사실 그게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조선 입장에서는 신립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서 몰빵을 해준 거예요. 전권을 다 위임해준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가동 가능한 모든 병력과 물자를 몰아줬겠죠. 근데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 하도 상황이 어수선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런 기록이 좀 많이 미비한데 이거는 여러 개의 사료를 통해서 좀 추론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신립이 이끌고 갔던 병력이 얼마였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료를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립이 몇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갔냐? 보통 이제 교과서적인 통설로는 8,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8,000명은 확실히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뭐 8만에서 10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수치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전투병력은 당연히 그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은 경국대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병력이, 총 병력이 17만 명인데, 17만 명 중에서 거의 6에서 10만 명을 한 지점에 직결시킨다. 그럼 국가를 지키는 병력의 절반이 모여있다는 건데 그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관련된 사례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난중 잠록. 지금까지 제가 난중 잠록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선조수정실록을 작성을 할 때 징기록과 난중 잠록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만큼 남중 잠록이 현지 실정을 알려준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난중 잠록의 저자가 조경남이고 조경남이 아무래도 의병장 출신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지 실정은 좀 어느 정도 알지만 중앙에서 돌아가는 일은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게 그쪽 정보는. 자기도 귀동량으로 들은 걸로 얘기를 했겠죠. 거기다가 난중 잠록에는 좀 수사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쳐들어왔다. 실제로는 100만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과장해서 이제 수사적인 표현을 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중 잠록에 나오는 숫자는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자, 아무튼 난중 잠록에 뭐라고 써있냐? 신립은 여러 도의 정병과 무관 2,000명, 종족 100여 명, 내시위, 군졸 등은 도하 6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난중 잠록에는 무려 6만 명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용인 전투 때 삼도 근함병이 모였던 숫자가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제 그 숫자를 가늠해 봤을 때 6만 명도 아주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기록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여러 도의 정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병동일치 체제였기 때문에 여러 도의 병력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집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용인 전투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다음 달 넘어가가지고 일어났냐면은 그거 모은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난중 잠록에는 여러 도의 정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기껏해야 경기도하고 충청도일 거예요. 그나마도 다도 못 모였을 거예요. 자, 그럼 진짜 핵심은 어디냐면은 그 이하 구절인데 무관 2,000명, 그리고 종족 100명, 내시비 군졸 등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자, 당시 한양에는 당연히 이제 갑사를 비롯해가지고 나름 전문 무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림의 일족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일족, 친인척 1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종족은, 물론 친인척들도 데려갔을 거예요. 물론 데려갔겠지만,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또 누가 껴있는 거냐면은, 옛날에 이제 북방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런 이제 병사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진짜 친위대들. 그런 애들을 좀 여기에 포함시켜서 갔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왕의 친위대에 소속돼 있던 내시위 같은 그런 정예 병들까지 합쳐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합쳐봤자 사실은 수천 명이지 절대 6만의 병력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중 잠록에서 나오는 6만 명은 좀 다소 과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개전 초기 상황 설명할 때 많이 좀 예시를 들었던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 여기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엄청난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국왕의 회답 대신 최후의 운명을 걸고서 서울로부터 온 8만 명의 군대가 여긴 또 통이 커 8만 명이래요. 그들을 목표로 출진해 봤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니시 부대를 말하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그들 대부분은 신립의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기마병으로서 일본군과의 야전을 치르기 위해 선발된 왕궁의 신분 있는 병사들이다. 자, 이 부분이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앞에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좀 믿기 어려운 숫자지만 이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립이 난중 잠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무관과 종족 100명, 내시 군졸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천 명의 병사를 데려간 게.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 다 기마병이에요. 그리고 왕궁의 신분 있는 병사들인 게 맞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일치하는 구절이에요. 그들은 병력 수에서도 훨씬 우세하였고 아고스티니오, 여기서 아고스티니오는 고니시예요. 아고스티니오의 군대가 도중에 피로를 무릅쓰면서 무리해서 진격해 오기 때문에 승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인들도 피아의 병력 차이가 너무 크고 불균형한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하고 주저했다. 그러니까 루이스 프로이스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 일본군이 살짝 쫄았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아마 신림의 군대가 8만 명은 과장이지만 병력의 숫자가 적지는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니시 부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병력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름 이제 근거로 둘 수 있는 사료가 될 수 있겠죠. 다만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일단 루이스 프로이스 본인 스스로가 전쟁에 참전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임진왜란 기간에는 본인은 마카오에 있었죠. 그래도 여기에 참전했던 종군 신부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고서 이제 쓴 건데, 근데 이게 일본 쪽 사료들도 사실은 과장이 좀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 얘들은 국가 사료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 군공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죠. 뭐 적군이 사실은 1만 명이었는데 뭐 적군이 막 5만 명이 왔다. 그걸 내가 뭐 몇 명 가지고서 쳐부쉈다. 막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보고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 사료 특유의 과장 기법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런 부분도 있죠. 루이스 프로이스 자체도 과장병이 있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8만 명은 아무래도 과장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단 루이스 프로이스의 사료에서 정확하게 찍어낸 게 뭐냐면은 당시 조선군이 기병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이들이 또 왕궁에서 선발된 신분 있는 병사들이었다는 거.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병력 비교를 해봤을 때 적어도 신립의 군대가 흔히 교과서적인 통설에서 말하는 8,000명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료를 통해서 신립의 병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사료는 상촌집이에요.
상촌지부는 신흠이라는 사람이 저수를 했고, 이 신흠이라는 사람은 신립 휘하에서 종군을 하면서 상금대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생생한 현지 실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신흠의 상촌지배 사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징집된 제도의 군사가, 여러 도의 군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상촌집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 도의 병력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림이 급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인근 고을의 군사만 이끌고 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난종 잠록에서 말하는 여러 도의 병사들이 모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8만 대군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이 기록을 토대로 보면은. 결국에는 신림이 이끌고 간 것은 중앙에서 이끌고 간 무사, 그 다음에 또 인근 고을이라고 하면은 내려가는 길에 경기 충청고을에서 모은 병력, 여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4월 26일에 충주에 도착했을 때 병력이 겨우 수천 명밖에 안 되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수천 명은 2천에서 9천 사이를 수천이라고 그래요. 이거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조금 이 기록이 애매한 게 뭐냐면은 중앙에서 끌고 간 병력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상촌집에서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고을에서 모은 병력이 얼마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에 도착했을 때 병력이 겨우 수천 명밖에 안 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인근 고을에서 모인 게 수천 명밖에 안 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짜 토탈이 수천 명이라는 뜻인지 약간 좀 이것도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징비록. 류성룡의 징비록도 선조수정실록을 작성한 데 있어서 중요한 사료가 되었고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야서로 평가를 받죠. 자, 한번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은 나라 일인데 이것저것 어찌 구별하겠소. 공이 이미 가기가 급하니 내가 모아둔 군관들을 먼저 데리고 떠나시오. 그러니까 류성룡이 한참 군대 모집하고 있다가 신림이 떠날 때가 되니까 먼저 이제 자기 휘하에 모인 병력을 건네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림이 충주에 이르니 충청도의 여러 고을에서 군사들이 모여들어 8,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놓고 봤을 때 상촌짐의 내용과 징비록의 내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신림이 적어도 충청도 고을에서 모은 병력은 8,000명이라는 게 입증이 돼요. 왜냐면은 상촌집에서 수천 명이라고 돼 있는데 수천 명은 2에서 9천까지가 수천이라고 했죠. 징비록에서 아예 8천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충청도에서 모은 게 8천이라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양에서 보내준 유성룡이 모집해가지고 신림에게 건네준 병력은 그 몇 명인지 그게 또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최하가 8천이라는 거지 최대가 8천이라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연례실기술. 연례실기술에도 뭐라고 써있냐면은 연례실기술에는 이제 조야기문에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 또 이일과 변기를 불러 같이 충주에 이르니 도내의 군사로 모인 자가 8천여 명이었다. 여기도 또 8천여 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도내 군사로 모인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청도 내에서 모인 병력이 또 8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비록하고 일치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촌집, 징비록, 연례실기술 이 세 가지를 딱 이제 합쳐서 봤을 때 아마도 충청도에서 모은 병력은 8천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번방지에도 26일 신림이 충주에 이르렀는데 군사가 겨우 수천 명이었다. 여기서도 이제 수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에서 9천. 그리고 이 2에서 9천도 구체적으로 충청도에서 모은 게 그렇다는 건지 토탈이 그렇다는 건지 제조번방지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4개의 사료를 토대로 놓고 봤을 때 정리하면 이래요. 최소한 충청도에서 모은 병력은 8천 이상이다. 그러나 토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 그러면 토탈 병력이 얼마냐? 그거를 좀 이제 나름 유추해 볼 수 있는 괜찮은 사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조수정실록인데, 자, 그러면 선조수정실록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수정실록에 보면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변사가 병조판서 홍여수는 책응을 잘 못한다는 것으로 채차하기를 개청하고, 그러니까 일처리 능력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경직시키자 이 얘기죠. 김응남으로 대신하게 하는 한편 심충겸을 참판으로 삼아 여러 도의 군사를 징집하여 들어와 구원하도록 하였다. 자, 이 심충겸이
을해 당론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심춘겸이에요. 자, 심춘겸을 병조 참판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게 좀 포인트인데 심춘겸한테 여러 도의 군사를 징집해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춘겸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임진왜란 개전 초기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포하고 동래섬에서 장렬하게 싸운 건 맞지만 조선 조정이 필요로 했던 시간을 벌어주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조선군은 병력 일치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춘겸이 여러 도의 병사를 징집해서 모으고는 있었지만 이게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한 대로 수도 한양에서 모은 병력,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제 스킵해서 가라 하면서 신림을 보내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난중 잠록에서 여러 도의 병사를 모아가지고 6만 명을 결성을 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과장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 문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성룡이 즉시 모집한 장사 8,000명을 신립에게 소속시켜 떠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징비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류성룡이 모집했던 병력이 얼마이냐에 대해서 선조수종실록에는 8,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립에게 일단 먼저 줘가지고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징비록에 재밌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력을 류성룡이 모집을 하고 있었죠. 자기도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림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채차사가 그렇게 병력 다 데리고 있는 게 어딨냐. 그러자 이제 류성룡이 웃으면서 국가의 일인데 니꺼 내꺼 따질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모집한 병력 당신에게 다 주겠다 하면서 건네주죠. 그랬더니 이때 류성룡 밑에 있었던 병사들이 다 하나같이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심지어 김영울이 있잖아요. 그죠? 김영울이 류성룡이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의금부 옥에서 나와가지고 류성룡 밑에 있게 된 건데 김영울도 이것 때문에 신림 밑으로 배속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김영울도 뭔가 좀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대요. 왜냐? 요새 신림의 성격이 나온 거죠. 대부분 아는 거예요. 신림 밑에 있으면 피곤하다는 걸.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림이 8,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중앙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때 신림이 거느린 것이 어떤 병사들이었냐? 도성의 무사, 재관, 재관이라는 것은 재능 있는 관료죠. 그리고 외사의 여기서 포인트인데 이게 외사의 서류, 한량인으로 활을 잘 쏘는 자 수천 명이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하고 한량인이 포인트인데 서류는 서자들이에요. 흔히 말해서. 그리고 한량인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관직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류하고 한량인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시간이 남아든다. 세 번째, 근데 높은 관직에는 못 올라가 있다. 네 번째, 그리고 출세욕에 목말라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만큼 조선 조정에서도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한량인 중에서 나름 이제 무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이 전투에 참전해서 공을 세우면은 너네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출세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참전해라. 로또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당시 조선 조정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신림에게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관으로 하여금 각기 전마 한 필씩을 내어 돕도록 하여 떠나 보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때 이끌고 간 병사들은 대체로 중장 기병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점 되면은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지만 조선 기병들은 창보다는 활을 훨씬 많이 써요. 뭐 창기병이 한 명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활을 썼기 때문에 이때 신림이 이끌고 갔던 중앙의 병력은 중장 기마 궁수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프로이스 기록에 나와 있는 왕궁에 신분 있는 병사들을 선발해가지고 왔다. 이게 되게 정확한 기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구절. 인근 고을에서 거둔 군사는 겨우 8,000명이었다. 근데 이 인근 고을이 어디냐? 도대체 경기도냐? 충청도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앞서 이제 나와 있는 사료들 제가 쭉 이제 거론했잖아요. 징비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촌집, 제조 범방지, 연례시기술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근 고을은 충청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은 중앙에서 8,000명, 충청도에서 8,000명인데 토탈 16,000명이에요. 그래서 16,000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 아마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경기도에서는 몇 명 모았는지 얘기가 없거든요. 신림이 중간에 용인에 한번 주둔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기도에서도 모은 병력이 흡수가 됐을 텐데 그 병력 얘기가 없어요. 아마 그것도 몇천 명 모였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지만 이일이 교령 방어선을 포기하고 신림에게 가담을 합니다. 아마 이일이 이때 패잔병도 좀 몇 명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력들을 다 합치면은 모아서 아마 모르긴 해도 최하 16,000명 그리고 최대 2에서 3만 명까지 달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 전투에 도움이 됐던 것은 대체로 신림이 수도 한양에서 이끌고 왔던 8,000명의 중장 기병들이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종족 100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일족. 그 일족들은 아무래도 추정컨대 북방에서 데리고 온 병사들 같은데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제적인 주력이 되는 거고 재생방약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도, 충청도 모은 병사들 그리고 이일이 데리고 있던 패잔병들 그거는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 바로 발생을 하게 돼요. 일단 신림은 본래 북방 출신으로 주로 기병 돌격을 장기로 삼아왔던 용장이었죠.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나폴레옹 휘하에 있었던 미셸 네라든가 조화생 미라라든가 이런 이제 장군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문제가 뭐냐면은 신림은 주로 기병 전술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림의 애초에 다뤘던 병력 자체가 수백에서 수천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잘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 16,000이고 최대 2에서 3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병력을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지휘해본 적이 없는 신림이 과연 이거 잘할 수 있겠냐 이거죠. 세 번째로 병력의 질적인 부분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병력 중에서 실제로 믿을 만한 병력은 중장 지병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이제 잡담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조한 병력을 가지고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비록 이제 신림이 왕실의 일원으로서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선 건 장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사명감이 신림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국가의 지도층인데 이런 국난을 맞이했을 때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까지는 좋은데 좀 과도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징비록에 따르면은 신림이 출정하기 전에 머리에 쓴 서모가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용인에서 이제 선조에게 장기를 써서 보내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되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걸로 봐서 신림이 그만큼 많은 중압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었겠냐라고 이렇게 징비록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림이 여러모로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4월 26일 날 충주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신림은 여기서 어떤 작전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